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끔찍한 순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9살이고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삶을 3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서서 일하느라 무릎은 망가졌고 뜨거운 기름의 손은 화상 자국투성이지만 두 아들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행복 뒤에 제가 상상도 못한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겨울 큰아들 현우의 결혼식 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38살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던 아이였어요. 호텔 주방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작년에 그만두고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서울 강남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대형 광고 회사 마케팅 팀장이라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결혼식 날 사돈 내외분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기업 임원 출신이고 어머니는 대학 시간 강사라고 했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내내 긴장했습니다. 뭘 잘못 말할까봐,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아드님이 요리를 하신다고요? 요즘은 셰프도 좋은 직업이죠. 사돈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의는 바르게 지켰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서윤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는 했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떡국, 잡채, 전을 앞에 놓았는데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입맛이 없니? 뭐 불편한 거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다고요? 저는 30년 동안 밀가루 반죽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둘째 현석이가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집에서 밀가루 냄새 나면 숨 막히시겠네. 서윤이는 듣지 못한 척했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현석이 말투가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서윤이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마음속에 우리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니겠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명절 때마다 똑같았어요. 서윤이는 내려오기는 하는데 항상 고급 수입 과일이나 친정에서 보내준 건강식 세트만 들고 왔습니다. 물론 비싼 선물이었지만 어딘가 정성이 빠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거의 먹지 않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소. 원래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겠지. 남편은 항상 그렇게 제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가슴속 한편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푸드트럭 사업이 좀 안 풀려서 대출을 좀 받았어.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현우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카드값도 좀 밀렸고 장사 자리도 마음대로 안 잡혀서 힘들어.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 서윤이는 알아? 응, 근데 서윤이는 자기 돈은 따로 관리한다고 했어. 결혼 전부터 우리 각자 경제는 각자 책임지기로 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현우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도윤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박도윤, 현우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요리 공부를 한 친구였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라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셋째 아들처럼 여겼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아이고, 도윤아. 언제 왔니? 어제 부산지사 출장 왔다가 들렀어요. 현우 형은 요즘 어때요? 푸드트럭 사업 때문에 고생 좀 하더라. 형이 원래 고집이 세잖아요.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형이 자꾸 사양하네요.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도윤아, 넌 참 착하다. 형 생각도 많이 해주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두 분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며느리보다 도윤이가 훨씬 더 정이 많은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그 뒤로도 가끔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비싼 와인이나 건강식품을 사왔어요. 어머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아이고,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니. 괜찮아요. 제가 요즘 월급 많이 받거든요. 도윤이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본사에서 주방 총괄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와 서윤이가 같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도윤이도 우연히 그날 들렀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도윤 씨 안녕하세요. 서윤이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도윤이가 커피를 사오자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 이 커피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형수님이 예전에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잘 모르는데 도윤이가 며느리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형수님, 요즘 그 음악 많이 들으세요? 저도 그 가수 좋아해요. 맞아요. 요즘 출퇴근할 때 계속 듣고 있어요. 둘은 음악 취향, 좋아하는 영화, 가고 싶은 여행지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서윤이 취향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 않아? 친구 아내니까 신경 써서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좀 이상해. 현우보다 더 잘 아는 것 같던데. 괜한 걱정 말고 자요. 도윤이는 원래 눈치 빠른 애잖소.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도윤이와 서윤이를 볼 때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현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 푸드트럭 접을까봐. 그럼 넌 뭐 할 건데? 다시 어디 주방에 취직하든지 해야지. 현우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이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집에 같이 올 때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현우 좀 도와줄 수는 없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서윤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결혼 전부터 각자 경제는 각자 책임지기로 했어요. 저도 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부부끼리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현석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나 형수 이상한 것 같아. 왜? 형수가 요즘 야근이 많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밤에 고급 레스토랑 사진 올리더라고.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것 같아. 설마 그럴 리가. 엄마, 형이 힘든 거 알지? 근데 형수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자기 명의로 적금이랑 펀드 계속 불리고 있대. 형한테 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현석아,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엄마 근데 형 좀 챙겨봐.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더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현우가 너무 힘들어 보여. 나도 안다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요. 크루즈 여행. 여행? 갑자기 무슨? 당신이랑 나 30년 넘게 일만 했어.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지 않소. 애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여행 적금 넣어뒀어. 크루즈 여행 한번 갈 수 있을 만큼은 모았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힘든데 부모가 여행을 가도 되는 걸까요? 애들한테는 말하지 맙시다.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래, 그게 낫겠어. 결국 저희 부부는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을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5박 6일 일정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현우는 괜찮을까? 서윤이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여보, 우리 이러는 거 맞을까? 당신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쉴 자격이 있었어요. 출발 당일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가 정말 컸어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 같았습니다. 여보, 저기 봐. 저게 우리가 탈 배야? 그렇죠, 크지? 저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객실도 깨끗하고 레스토랑도 멋있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며칠 쉬다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배가 천천히 인천항을 떠나는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했어요. 여보, 괜찮소?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현우 생각이 나서. 현우는 잘 지낼 거요. 걱정 말고 우리나 좀 쉬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는 천천히 바다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객실 창문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여보, 자요. 내일은 바다에서 하루 종일 쉬는 날이요. 응, 알았어.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 서윤이 옆에서 차갑게 돌아앉아 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괜찮을까, 우리 큰아들. 괜찮을 거요. 현우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갑판으로 나갔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일출이 정말 예쁘네. 그러게. 부산에서는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었지 않소. 남편과 나란히 서서 일출을 보는 동안 마음 한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선상 공연을 봤어요. 마술쇼도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점심에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럼요. 크루즈는 원래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평생 분식집에서 음식을 만들기만 했지, 이렇게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니, 그냥 좀 신기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어. 당신은 자격이 충분하오.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남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객실로 돌아와 낮잠을 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갓 결혼해서 분식집을 처음 열던 날, 현우가 태어나던 날, 현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배는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다낭 도착했대요. 저희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항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관광 가이드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갈까? 가이드가 해변 쪽 카페 거리가 좋다고 했어. 거기로 가봅시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다낭 풍경은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길, 파란 하늘, 이국적인 건물들. 해변 카페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보,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럽시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해변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는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걷고 있었고, 남자는 그 옆에서 웃으며 뭔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우리 서윤이 같지 않소?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 설마. 서윤이는 서울에 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뒷모습이 영 비슷하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이나 걸음걸이가 묘하게 서윤이 같았어요. 에이, 설마. 세상에 비슷한 사람 많잖소. 그래, 그렇겠지. 저희는 다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점심을 먹고 해변 근처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줄 선물을 몇 개 샀어요. 현우에게는 베트남 커피, 현석이에게는 열쇠고리. 여보, 저기 레스토랑 괜찮아 보이네. 저기서 점심 먹을까요? 그럽시다. 저희는 해변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층 야외 테라스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긴 머리, 날씬한 체형, 그리고 그 특유의 차가운 표정. 틀림없이 우리 며느리 서윤이었어요. 여보, 저기. 저는 남편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디? 저기 1층 테라스. 서윤이야. 남편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서윤이네? 서윤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모르겠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출장 온 거야? 글쎄, 저희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와 남자는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서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뭐야, 저거.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남편이 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시오. 일단 지켜봅시다. 서윤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현우는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일단 사진부터 찍읍시다.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쪽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진 몇 장, 영상도 찍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서윤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걸어 나갔어요.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남자 얼굴 똑똑히 봤어? 아니,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였어. 나도 그래. 일단 뒤를 밟아봅시다. 저희는 황급히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서윤이와 남자는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저기 사진 찍고 있네. 두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윤이를 껴안고 서윤이는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대낮에 저게 무슨 짓이야? 저는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진정하시오. 지금 난리치면 증거가 없어져요. 증거는 무슨,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 영상 다 찍어둡시다. 남편은 계속 휴대폰으로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 일단 배로 돌아갑시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저희는 터벅터벅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고 화는 치밀어 올랐어요. 배에 올라 객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현우는 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우리는 며느리 걱정하고 있는데 저 여자는 여기서 남자랑 손잡고 다니고 있어. 진정하시오. 우리가 지금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을 어떻게 하네. 당장 현우한테 전화해야지.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지금 전화하면 현우가 충격받아. 그리고 서윤이한테 들킬 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읍시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배에 며칠 더 있지 않소. 그동안 더 지켜보고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요. 그리고 귀국하면 그때 다 밝힙시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이와 그 남자가 손잡고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현우 얼굴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모르고 있을 텐데. 넷째 날 아침 배는 나트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떻게 할 거요? 나트랑에도 내려봅시다. 혹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는 나트랑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항구 근처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복잡했습니다. 과일, 기념품, 옷 등을 파는 가게가 즐비했어요. 저희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저기. 서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남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과일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또 저 남자네. 대체 누구야? 저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와 카페로 들어갔어요. 여보, 우리도 들어갑시다. 들키면 안 돼요. 밖에서 지켜봅시다. 저희는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남자, 왜 그러시오? 저 남자, 도윤이야. 뭐? 남편도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박도윤, 현우의 절친, 저희가 셋째 아들처럼 키운 그 아이. 서윤이 옆에 앉아 웃고 있는 남자가 바로 도윤이었어요. 말도 안 돼. 도윤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 서윤이랑 함께 있는 거죠? 여보, 저거 확실해? 확실해. 내가 도윤이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소.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도윤이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서윤이 손을 잡았고 서윤이는 도윤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 개자식이.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현우를 형이라 부르던 놈이, 저희 집에 드나들며 밥 얻어먹던 놈이 지금 형수랑 손잡고 있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머리채 잡아야겠어. 안 돼.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왜? 당장 저놈들 목을 비틀어야지. 지금 난리치면 안 돼요. 저 놈들이 발뺌할 거요. 증거를 더 모읍시다.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증거는 충분하잖아. 아니요. 저 놈들이 우연히 만났다. 그냥 친구 사이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어요. 우리는 저 놈들이 정말 연인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참았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멀찍이 뒤를 따랐어요. 여보, 저놈들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 일단 따라갑시다. 두 사람은 항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배가 정박해 있는 부두로 향했어요. 설마.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타고 온 바로 그 크루즈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보, 저놈들도 같은 배를 탔어.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3층 객실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저놈들 객실이 어딘지 확인합시다. 저희는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305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도윤이가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이야. 같은 방을 쓰고 있어.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남편이 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시오. 여기서 난리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난리쳐? 저놈들이 한 방에서 자고 있다고.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더 모읍시다.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확실하게 잡아요. 남편은 305 문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CCTV 위치도 확인했어요. 여보, 나중에 배 측에 CCTV 영상 요청할 수 있을 거요. 저 놈들이 같은 방 드나드는 거 다 찍혀 있을 거요. 그래, 그렇게 하자. 확실하게 잡자. 저희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도윤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 애를 얼마나 아꼈는데. 현우랑 형제처럼 지냈는데. 나도 믿기지 않소. 하지만 현실이요. 현우는 어쩌고. 우리 큰아들은 어쩌라고. 현우한테는 귀국하고 나서 다 얘기합시다. 지금은 참아요.
그날 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바람을 쏘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선상 레스토랑 쪽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윤이와 도윤이었어요. 두 사람은 야외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로맨틱한 분위기. 완전히 연인이었어요. 저 개자식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도 옆으로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사진, 영상, 객실 번호까지 다 확보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귀국하는 날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현석이한테 연락해요. 둘째가 오면 함께 처리합시다. 현우한테는? 현우한테는 집에서 얘기합시다. 준비를 하고 얘기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저희는 서윤이와 도윤이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선상 공연을 함께 보고 식사를 함께 하고 손을 잡고 갑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휴대폰에 담았어요.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놈들이 발뺌 못할 거요. 그래. 이제 돌아가면 다 밝히자. 6째 날 배는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선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305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와 도윤이가 짐을 들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여보, 저것들 봐. 이제 끝이요. 우리가 다 밝힐 거요. 저희는 배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석아, 엄마 지금 인천이야. 너 당장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얘기 못해. 일단 와. 저는 현석이에게 인천역 근처 카페 주소를 보냈습니다. 2시간 뒤 현석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인천은 왜 오셨어요?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석아, 이거 봐. 휴대폰 화면에는 서윤이와 도윤이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있었어요. 현석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형수야.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도윤이고 어디서 찍은 거예요? 베트남. 엄마 아빠가 크루즈 여행 갔다가 우연히 봤어. 저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현석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석이는 말없이 화면을 넘겨보더니 주먹을 쥐었어요. 형은 알아요? 아니, 아직 얘기 안 했어. 내가 먼저 와서 같이 처리하자고. 지금 당장 가야겠네요, 집으로. 그래. 가자. 저희 셋은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서윤이와 도윤이 사진을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있는 그대로 다 밝힐 거야. 차는 밤새 달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 부산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곧 현우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전화할게요. 현석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우 형? 나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 지금 집 앞이야. 문 열어줘. 뭐? 엄마 아빠가 왜 거기 있어? 일단 문 열어. 할 얘기가 있어. 몇 분 뒤 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피곤한 얼굴, 잠옷 차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자. 앉아서 얘기하자.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았고 저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가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크루즈요? 언제요? 지난 일주일 동안 너한테 말 안 한 건 괜히 신경 쓸까 봐서였어. 그래서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남편과 눈빛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거기서 내 아내를 봤어. 현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베트남 다낭에서 서윤이를 봤어. 혼자가 아니었어. 남자랑 같이 있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윤이와 도윤이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 현우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4일 전, 다낭에서 처음 봤고 나트랑에서도 봤어. 같은 배를 탔더라. 같은 객실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현우야, 옆에 있는 남자 누군지 봐. 현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맞아. 내 친구 박도윤이야.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형 알고 있었어? 현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몇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서윤이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현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야근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나가고, 휴대폰도 항상 엎어놓고 전화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넌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돼. 예전처럼 숨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런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랑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너무 달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설마 도윤이일 줄은. 현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형수 안부 물어본다고. 제가 없을 때도 와서. 서윤이랑 커피 마시고 가고. 처음에는 친구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서윤이 표정이 도윤이 앞에서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서윤이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현석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당장 따져야지. 어떻게 따져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설마 도윤이가 나한테 그럴까 싶었어. 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이는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요리 공부한 친구예요. 형제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친구가 내 아내랑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계속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미 마음도 떠났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현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너 혼자 감당하지 마. 그날 오후 저희는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나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집으로 와. 지금 당장. 갑자기 왜요? 저 지금 회사인데요. 회사고 뭐고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회사로 찾아갈 거야.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도윤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은 무슨. 지금 현우네 집으로 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일 있으니까 오라는 거지.
30분 안에 와. 안 오면 내 회사로 찾아갈 거야.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와서 알게 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서윤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현우, 현석, 저, 남편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앉아.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너 지난주에 뭐 했니? 회사 다녀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 베트남 갔다 왔지? 서윤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봐. 저는 휴대폰을 서윤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윤이와 도윤이 사진이 화면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서윤이는 사진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가 도윤이랑 손잡고 포옹하고 같은 방 쓰는 게 다 찍혀 있는데?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석이가 문을 열자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도윤이는 거실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요. 도윤아, 너도 앉아. 도윤이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이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도윤아, 너 지난주에 뭐 했니? 부산 지사 출장 갔다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베트남 갔다 왔지? 도윤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봤어. 엄마 아빠가 크루즈 타고 가다가 너네 둘을 똑똑히 봤어. 저는 휴대폰을 도윤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봐. 내가 형수랑 손잡고 포옹하고 같은 방 쓰는 게 다 찍혀 있어. 도윤이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도윤아, 넌 현우랑 형제나 다름없었잖아. 우리 집에 얼마나 드나들었는데. 내가 널 셋째 아들처럼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뭐, 대학교 때 잠깐 사귀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어요. 그 뒤로 친구로 지냈고 도윤 씨가 현우 씨를 저한테 소개해줬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현우 씨를 좋아했어요. 결혼도 진심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런데 뭐, 현우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도 지쳤어요. 빚도 많아지고 사업도 안 풀리고. 저는 제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랑 바람을 피운 거야?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복?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도와줘야지.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게 행복이야? 어머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넌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도윤이는 형을 배신했어.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너 나한테 숨긴 돈 있지? 서윤이가 깜짝 놀라 현우를 쳐다봤어요. 뭐? 너 적금이랑 펀드, 부동산 투자한 거 나 다 알아. 내 명의로 된 자산이 2억 넘는다며? 어떻게? 너 통장 정리하다가 봤어. 그리고 도윤이 사업에 5천만 원 투자한 것도 알아. 서윤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피 때문에 허리 휘는데 넌 자기 돈 모으고 다른 남자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어? 현우 씨 그건.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현우 씨, 위자료, 재산 분할 다 변호사 통해서 하자. 너 잘못이 명백하니까 내가 유리할 거야. 현석이가 도윤이를 노려봤습니다. 형, 이 새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이 너는 현우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부모님 앞에도 나타나지 말고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마. 자격 없어. 도윤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가 사과할 사람은 현우야. 형, 정말 미안해 나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넌 선택한 거야. 형을 배신하는 걸 선택했어. 현우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나가. 다신 보지 말자. 서윤이와 도윤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도윤이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썩 꺼져.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다 알면서 참고 있었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져.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서윤이 친정 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현우한테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이한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부부는 봉투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빚 갚는 데 써야지. 아니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쓰면 안 돼. 이걸 쓰면 저 사람들한테 진 것 같아. 그럼? 기부할 거야. 기부? 응. 나처럼 사업 실패해서 힘든 사람들 돕는 데 쓰고 싶어. 소상공인 재기 지원 단체나 요리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저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곳에 쓰자. 일주일 뒤 현우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잘못한 게 명백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현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현우는 서윤이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준 돈은 약속대로 기부했어요.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어떻게? 푸드트럭은 접을 거야. 대신 작은 식당을 열려고. 골목 구석에 작은 곳이라도 괜찮아. 내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음식 만들어주고 싶어. 자본금은? 조금씩 모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을게.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서볼게.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몇 달 뒤 현우는 부산시장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좌석은 10개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셔봐. 현우가 새로 개발한 파스타를 내왔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도윤이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윤이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서로 배신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저는 현우 식당에 앉아 주방에서 일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여보, 현우 표정 좀 봐.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 힘든 일이었지만 이게 오히려 약이 됐나 봐. 그런가 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때 우리가 여행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이제 현우도 새 출발했으니 우리도 좀 쉬면서 삽시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살아야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배신과 상처는 깊게 남았지만 우리는 그걸 딛고 일어섰습니다. 현우는 다시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어요.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때로는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하게 피어납니다. 저는 현우가 손님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내오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